교과서 페이지 61쪽 봅니다. 61쪽에서 63쪽까지 문제풀이를 할 건데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은 강의 잠깐 멈추고 문제 푼 다음에 강의 다시 재생하길 바랍니다. 1번은 OX 문제죠. 여기부터 볼게.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것은 이화작용이다. 합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화작용의 힌트는 분해였어요. 즉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이다가 맞겠죠. X. 2번 세포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X죠. 방출된 에너지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요. 나머지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됐었습니다. X고요. 3번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는 여러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세포호흡이었습니다. 세포호흡에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또 세포호흡의 결과로 나오는 노폐물도 있었죠.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산소 받아들이고 필요한 대로 운반하고 발생되는 노폐물은 다시 배출하는데 여러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필요했어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우리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4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은 순환계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지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데 순환계는 몸의 외부와 통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이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호흡계였죠. 5번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질소성 노폐물이었습니다. 요소는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질소성 노폐물이에요. 질소성 노폐물. 똑같은 질소성 노폐물인데 독성이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가 있고 요소로 전환돼서 오줌을 통해 배출이 되는 거죠. 배설이 되는 거죠. 6번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보다 적으면 몸속의 지방이나 단백질이 축적된다? 아니죠. 얻은 에너지 양이 필요한 에너지 양보다 적으면 이미 몸 안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들게 되죠. 축적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7번 고지질 혈증, 당뇨병, 고혈압은 물질 대사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62페이지 2번 봅니다. 그림은 동물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중 하나이다. 가와 나부터 채워볼게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 과정에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고분자예요? 글리코젠이 고분자예요? 글리코젠이 상대적으로 고분자였죠? 포도당은 저분자예요. 글리코젠은 포도당 여러 분자가 사슬 형태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즉, 글리코젠이 더 고분자라는 거 알 수 있고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는 동화작용이죠. 그럼 나는 이화작용이겠죠?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고 있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화작용. 1번 가는 이화작용이다. 틀렸습니다. 가는 동화작용이죠. 나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아니죠. 그림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3번 세포호흡은 가에 해당한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화 반응에 해당되고요. 이하 반응은 나였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4번 가와 나이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배웠습니다. 5번.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나만 일어난다. 틀렸죠.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세포든지 간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반복해요. 필요에 따라 물질 합성이면 동화작용을 하고요. 내가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 그러면 이화작용을 합니다. 어떤 동화작용만 하는 세포가 정해져 있거나 이화작용만 하는 세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서 필요에 따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모두 일어나겠죠. 3번. 그림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 ATP를 합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부터 채워볼게요. 세포호흡 과정 뭐였습니까? 포도당이랑 뭐가 반응해요? 산소가 반응한다.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했었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은 ATP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방출되고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이다. 맞죠? 니은. 대화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맞죠? 생명활동에 대화가 포함되고요. 정신활동, 공부하는 거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운동이라고 쓸까? 등등등.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단 ATP에 저장됐다가 이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거예요. 디귿. AT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AD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보다 많다. ADP랑 ATP 비교할게요. ADP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ATP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더 고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ATP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일부 방출되면서 ADP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죠.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4번. 그림은 음식물 속의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어 에너지와 최종 노폐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거예요. 단백질,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고분자의 형태예요. 세포막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까?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소화 과정. 소화 과정 거치면서 아미노산의 저분자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죠. 아미노산은 크기가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고 우리 몸속에서 흡수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흡수된다고 했습니까?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에너지 방출되고 이산화탄소와 물 방출되는데 단백질 물질의 세포호흡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성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됐었죠. 기억. 소화기에서 가화 과정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입, 식도, 위, 소장 거치면서 고분자인 단백질이 저분자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소화 과정이었어요. 니은. 호흡계에서 나 과정이 일어난다. 간은 호흡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속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들렸죠? 디귿. 기억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맞죠? 요소는 오줌 속에 포함된 채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5번 볼게요.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요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빈칸부터 채워봅시다. 가는 콩팥이 있고 방광 보이니까 배설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나는 심장 같네요. 순환계. 다는 폐 같죠? 호흡계입니다. 요소와 이산화탄소 모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인데요.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갔었죠. 요소, 기억이 요소네. 그러면 니은은 이산화탄소겠지. 1번 가는 배설계이다. 맞죠? 2번 나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나는 순환계야. 순환계는 역할이 노폐물이든 영양소든 산소든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이었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틀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살아있으려면 물질 대사를 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죽은 세포가 아닌 이상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해요.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합니다. 이화작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배웠잖아요. 세포호흡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구성하는 혹은 혈관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든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 맞는 게 되겠죠. 3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달을 통해 들어온다. 맞는 말이죠.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요. 4번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억은 요소였습니다. 니은은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거 맞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 요소, 영양소, 산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나 물질들 혹은 노폐물들은 모두 혈액을 통해 운반이 됐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6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가에서 다부터 채워보자. 이게 우리 몸이에요. 자, 외부로부터 영양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가 소화계. 다부터 보자. 몸 밖으로 오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배설계겠다. 나. 몸의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진 않지만 각 기관계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기능적으로 물질을 운반해주고 있어요. 순환계겠네요. 순이라고만 쓸게. 기억. 가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가는 소화계죠. 대표적으로 고분자가 저분자에서 분해가 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네. 니은 나는 조직세포로 포도당을 운반한다. 맞죠? 포도당, 산소, 각종 노폐물들 운반하는 역할은 소화계가 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디귿 콩팥은 다에 속한다. 맞죠? 배설계에 속한다고 배웠어. 5번 넘어갈게요. 7번 다음은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관한 새 학생의 의견이다. 학생 A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야. 맞는 말 하고 있지. 학생 B 당뇨병 고지질 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해.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학생 C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의 균형 유지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돼. 당연한 말이죠. 옳은 학생 A, B, C 전부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8번 갈게요. 에너지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사람의 일일 총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만을 뜻한다. 틀렸죠. 일일 총 대사량은 세 가지가 포함됐었습니다.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세 번째는 음식물 섭취 시 소모되는 에너지야. 소모되는 에너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일일 총 대사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니은 섭취한 에너지 양이 소모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영양 부족이 된다? 틀렸죠. 섭취한 에너지 양이 소모되는 것보다 많으면 오히려 영양 과다가 될 확률이 더 높지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영양 부족은 당연히 아니겠고. 디귿 기초 대사량은 체온 조절, 호흡 활동 등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게 맞는 말이지. 가만히 있어도 사용되는 에너지.
3번입니다. 9번 봅니다. 9번은 계산을 좀 해야 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따로 빼왔어요. 표는 영주, 민기, 슬기의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영주는 탄단지를 이만큼 먹었고 민기는 이만큼, 슬기는 이만큼 섭취했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표를 볼 때 단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가 킬로줄이야.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기억하세요. 킬로줄,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표에서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위로 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영주와 슬기가 일일 평균 섭취하는 3대 영양소의 총 질량은 같다. 3대 영양소는 뭔지 알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총이라고 했으니까 합해줘야 되는데 질량이라고 했어요.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섭취한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질량의 단위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산시켜 줘야 합니다. 영주 거부터 볼게요. 영주는 탄수화물을 4200kJ만큼 섭취했지? 이걸 질량으로 어떻게 환산해?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탄수화물 환산식이 이렇다고 나와 있으니까 환산식은 일단 쓰는 거예요. 16.8kJ/g. 이거는 분의 1이죠. 우리는 킬로줄을 그램으로 환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킬로줄을 없애고 그램을 남겨야겠지? 분수에서 없애는 방법은 약분이 있습니다. 환산식을 그대로 위아래를 뒤집는 거예요. 왜? 킬로줄을 약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는 분모로 보내줘야 하잖아. 바로 뒤집을게요. 위에 그램이 있고 16.8kJ를 아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곱해줍니다. 킬로줄이 약분이 되고 숫자끼리도 약분을 해야 합니다. 소수점이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10을 곱해줄게. 뒤로 한 칸 보내고 10 곱하고 4200 나누기 168 두 개 들어가죠? 5개 들어갑니다. 약분하면 25랑 10을 곱해서 250g이네. 4200kJ, 탄수화물 4200kJ은 250g으로 환산할 수 있네요. 단백질은 환산식도 똑같고 영주가 먹은 양도 똑같기 때문에 250g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영주의 지방 섭취량을 환산해 봅시다. 지우고 영주는 지방을 1890kJ만큼 먹었습니다. 지방의 환산식을 찾아서 옆에 써주는 거예요. kJ/g. 우리는 kJ를 g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kJ를 약분해야겠지? 환산식의 kJ이 분모로 가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g을 분자에 써주고 37.8kJ를 분모에 써줘. 곱합니다. kJ는 약분되고 g이 남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걸 약분하면 50이 나옵니다. 50g. 지방 1890kJ는 50g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가 총 먹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질량을 다 더하면 550g이네요. 슬기 거 한번 구해볼까요? 지우고 탄수화물 슬기는 6720kJ만큼 섭취했습니다. 탄수화물 환산식 이거예요. 이 가로로 써져 있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분수로 쓰는 거야. 16.8kJ/g. 우리는 kJ를 약분하고 싶은 거잖아. 왜? g으로 환산하고 싶은 거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은 환산식을 써주면 됩니다. g 16.8kJ. 그리고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kJ를 약분시키고 숫자를 약분시켜요. 400g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슬기 단백질을 구해볼까? 슬기는 단백질을 1344kJ만큼 섭취했어요. 단백질 환산식 똑같아요. 바로 뒤집을게. 익숙해졌으니까. g을 분자로 16.8kJ를 분모로. kJ는 약분이 되고 숫자를 약분하면 80이 나옵니다. 80g.
슬기 지방을 해볼게요. 슬기는 지방을 2646kJ만큼 섭취했고 지방의 환산식 여기 있죠. 뒤집어서 써주는 거야. kJ를 약분하기 위해서 37.8kJ. 그 다음에 곱해주기만 하면 끝. 약분하면 70이 나옵니다. 70g. 슬기가 먹은 3대 영양소 질량을 다 더하면요 550g이 나오네요. 영주랑 슬기랑 3대 영양소 섭취량이 같네. 기억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니은을 볼게. 슬기는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섭취량. 절반 이상을 탄수화물로부터 얻고 있다.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로 봐주어야 해요. 슬기는 6720 탄수화물, 2246kJ 지방, 단백질은 1344kJ를 섭취하고 있죠. 절반 이상이 탄수화물인 게 보이나요? 지방이랑 단백질의 에너지량을 더해도 탄수화물보다 적단 말이야. 그러면 반 이상을 탄수화물로부터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볼게요. 영주가 1일 평균 섭취하는 단백질의 질량 여기 있죠. 민기가 1일 평균 섭취하는 지방의 질량 여기 있네요.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주 단백질 질량은 우리가 구해놨지? 민기 지방 질량을 구해보자. 민기는 지방을 4200kJ만큼 섭취했는데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의 단위로 환산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지방의 환산식 뒤집어서 써주는 거 알죠? kJ를 약분시켜줄 수 있죠. 이거 약분하면요 111.111 땡땡땡땡땡 약분이 잘 안 돼요. 싹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더라고. 111.1g이라고 반올림해서 쓸게.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그램 질량이 다르죠. 영주가 2배 이상 많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과제가 있었죠? 여러분이 조사해온 내용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알맞게 조사를 잘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당뇨병도 그 이름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는 오줌이라는 뜻이고 당은 말 그대로 당이라는 뜻이야. 포도당. 오줌 속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이에요. 정상인 사람의 오줌에는 포도당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변검사를 해 소변검사 성분표를 쫙 봐요. 거기에 포도당이 막 검출됐다는 게 보인다. 그러면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진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쓰자면요. 오줌 속 포도당이 검출되는 질환.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줌 속에 포도당이 그럼 왜 검출되는 거야? 정상인은 검출되지 않는데 왜 검출되게 되었을까? 혈액 속 포도당이 정상 수치보다 너무 높으면 오줌에까지 포도당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혈중 포도당량이 정상 수치보다 정상 범위보다 많을 때 오줌 속 포도당이 검출이 되고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혈중 포도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슐린은 우리 혈중 포도당량이 너무 많을 때 포도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높겠죠. 혹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는 되는데 작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낮춰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 작용이 잘 안 되면 혈당량이 높아지고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유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당뇨병은 성인이 돼서 걸리는 성인병이잖아. 비만인 사람들이나 혹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이나 식단, 너무 칼로리가 높은 식단, 너무 단 걸 많이 먹는다 이러면 또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상으로는 복통 같은 것이 있고요. 체중이 줄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갈증이 강해지는 거야. 다갈이라고도 하고요. 소변을 많이 놓게 돼요. 그러면 다뇨, 소변을 많이 놓는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 질환, 콩팥 기능 장애라고도 하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